당신. 대저택 현관문이 열리자 정원 손보러 왔다던 남자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어요. 손에서 전정 가위가 떨어졌습니다. 정원 손보러 오신 분이죠? 물 좀 가져다 드릴게요. 문 앞에 서 있던 여자는 25년 전 화재로 죽은 줄 알았던 아내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동식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동식의 시선이 그녀의 손으로 떨어졌습니다. 약지에 끼워진 낡은 나무 반지, 자신이 직접 깎아준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 그런데 기억은 없다. 도대체 2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벚꽃처럼 예쁜 행복이 찾아가길 바랄게요. 새벽 5시 반. 반지하 원룸에서 동식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물샌 자국이 누렇게 번져 있었어요. 이불을 걷자 왼팔의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일그러진 피부가 새벽빛 아래 선명했어요. 살이 녹았다 굳은 자리가 울퉁불퉁 솟아 있었습니다. 동식은 매일 이 흉터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니까 피할 수가 없었어요. 침대 옆 벽에 바랜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29살의 아내가 웃고 있는 사진. 아내의 왼손 약지에 나무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동식이 호두나무를 깎아 만든 반지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아내가 예물 반지를 보러 가자고 했어요. 동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반지는 아무 데서나 사지만 내가 깎은 건 세상에 하나뿐이라고. 작업장에서 밤새 호두나무를 깎아 반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아내 손에 올려놓자 아내가 울었어요. 보석함에 넣어두는 반지 말고 평생 빼지 않을 반지를 갖고 싶었다고. 25년 동안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하루도 빠진 적 없었어요. 목에 가죽끈을 당기자 낡은 나무 반지가 옷깃 사이로 나왔습니다. 사진 속 반지와 한 쌍이었어요. 안쪽 글씨는 달았지만 동식은 외우고 있었습니다. 동식 사랑 정의 영원히. 반지를 입술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여보 오늘도 갈게요.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죽은 아내에게 인사를 해야 신발을 신는 사람. 61살 강동식의 아침은 늘 그랬어요. 긴팔 셔츠를 덧입었습니다. 한여름에도 소매를 걷지 않았어요. 흉터를 보면 그날 밤 불길이 되살아났으니까요. 신발장 위에 하얀 국화가 꽂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가 아내의 기일이었어요. 25해 동안 매년 빈 무덤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유골도 없는 무덤이었어요. 화재 현장의 신원미상 시신이 아내 이름으로 신고되었고 동식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일감이 있었어요. 지인이 어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큰 집 하나 가야 하는데 나 대신 좀 가줘요. 정원이 엉망이래요. 버스를 2번 갈아탔어요. 1시간 반을 달리자 주택가 끝자락에 내렸습니다. 골목을 걸어가자 높은 돌담이 나타났어요. 너머로 저택 지붕이 보였습니다. 정원은 넓었지만 오래 방치된 게 한눈에 보였어요. 나무가 제멋대로 자라가지가 엉켜 있었습니다. 동식은 전정 가위와 도구 가방을 메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대문 너머 자갈길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정원 산책로에서 돌아오는 발소리 같았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가디건에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동식의 손에서 전정 가위가 떨어졌어요. 딱! 돌바닥에 소리가 울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문틀을 안 잡았으면 주저앉았을 겁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 뛰었고 귀가 먹먹해졌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가 섞였지만 동식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내려간 눈꼬리, 입술 왼쪽 아래 작은 점, 매일 사진으로 보아왔던 그 얼굴이었어요. 25년 전 불에 타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이 말라 소리가 안 났습니다. 여자가 동식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전정 가위를 떨어뜨리고 문틀에 매달린 채 떠는 이 남자가 이상했던 겁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살짝 뒤로 물러섰어요. 괜찮으세요? 걱정도 경계도 아닌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동식의 눈에 고인 눈물도 떨리는 입술도 아무 의미가 아니었어요. 낯선 사람을 처음 보는 눈이었습니다. 정원 손보러 오신 분이시죠? 잠깐만요. 물 한 잔 갖다 드릴게요. 무심하게 돌아서는 뒷모습을 동식은 멍하니 보았어요. 그 순간 눈에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아내의 왼손이었어요. 약지에 낡은 나무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색이 바랬지만 호두나무 결이 남아 있었어요. 평생 빼지 않겠다고 울던 아내. 그 반지가 25해가 지난 지금도 손가락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머리를 묶어 올린 목덜미였어요. 귀 뒤에서 목 뒤까지 이어진 작은 화상 흉터. 동식의 왼팔에 남은 것과 같은 종류의 상처였습니다. 동식은 목걸이에 반지를 움켜쥐었어요. 손이 떨려 가죽끈이 목을 조였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 쌍의 반지, 하나는 자기 목에, 하나는 죽은 줄 알았던 아내 손에. 아내가 안쪽으로 걸어가며 관자놀이를 눌렀어요. 가디건 소매로 이마를 훔치더니 걸음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두통이 오는 것 같았어요.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약 드세요. 4시간마다 드셔야 해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가 어둑한 실내로 사라졌어요. 동식은 현관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살아있었구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바람이 새어나온 것에 가까웠어요. 매일 아침 사진에 인사를 했습니다. 매년 빈 무덤에 국화를 놓았어요. 25번의 기일을 혼자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에서 기쁨과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소름 같은 것이었어요. 4시간마다 먹어야 한다는 약. 그건 대체 뭘까요? 그리고 아내는 왜 이 저택에서 사모님이라 불리고 있는 걸까요? 동식은 현관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물을 가지러 들어간 지 몇 분이 지났어요. 발밑에 떨어진 전정 가위를 주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살아있었어요. 25년 동안 빈 무덤에 국화를 놓았던 사람이 방금 이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전혀 모른 채로 쫓아 들어가서 반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것 좀 봐요. 당신이 평생 빼지 않겠다던 반지 나한테도 있어요. 하지만 머리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왜 사모님이라 불리는 걸까요? 질문들이 엉켜붙어 발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 저택 안쪽에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고 쪽에서 검은 세단이 현관 앞으로 돌아 나왔어요. 뒷좌석 창문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남자가 통화를 하다가 현관 쪽을 흘깃 보았어요. 6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 양복에 은퇴 안경. 남자의 시선이 현관 앞에 서 있는 동식에게서 멈추었어요. 남자가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왼발을 살짝 끌며 걷는 특유의 걸음이었어요.
대학 시절 축구를 하다 인대를 다친 뒤로 생긴 버릇. 25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재혁? 대학 동기이자 유일한 친구라고 믿었던 남자. 동식의 가구 특허 도면을 빼돌리고 공장에 불을 질렀던 사람이었어요. 재혁은 동식보다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화상 흉터가 남은 왼팔을 보았어요. 안경 너머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찰나였어요. 공포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재혁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왼발을 끄는 걸음이 빨라질수록 자갈이 거칠게 튕겼습니다. 이게 누구야? 누가 이런 사람을 불렀어? 고함이 저택 마당에 울렸어요. 현관 안쪽에서 관리인이 뛰어나왔습니다. 재혁이 동식 앞에 섰어요. 동식보다 반뼘은 작았지만 기세가 짓눌렀습니다. 가까이 서자 고급 향수 냄새가 났어요. 25년 전 공장에서 기름 냄새를 풍기던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력도 없는 노인을 누가 보낸 거야? 당장 내보내. 재혁은 동식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시선을 비스듬히 틀고 관리인에게만 소리쳤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25년 전과 마주쳐야 했으니까요. 동식이 입을 열었어요. 재혁아.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혁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재혁의 눈 안에서 공포와 분노와 당혹감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감정을 삼켰어요.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저씨가 나를 알아.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목소리였어요. 동식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의가 안에 있었어요.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정의에게 해가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동식의 입을 다물게 했어요. 재혁이 관리인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끌어내. 다시는 문 앞에도 못 오게 해. 경비원 2명이 동식의 양팔을 잡았어요. 동식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면서 현관 안쪽을 보았어요. 어둑한 복도 끝에서 정의가 물컵을 들고 나오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의 등이 시야를 가렸고 동식은 대문 밖으로 밀려났어요. 쿵! 철문이 닫혔습니다. 동식은 도로에 홀로 서 있었어요. 도구도 전정 가위도 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대문 옆 돌담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저택 외벽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한쪽 끝이 바람에 말려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한성가구 창립 25주년을 축하합니다. 동식은 그 글씨를 한자 한자 읽었어요. 한성가구 25주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동식의 공장 이름은 동성가구였어요. 직접 개발한 가구 조립 특허 기술로 세운 공장이었습니다. 직원이 12명이었고 거래처를 하나씩 늘려가며 키우던 중이었어요. 재혁은 대학 동기였습니다. 취직이 안 되어 동식의 공장에서 격리를 맡고 있었어요. 동식은 재혁을 믿었습니다. 도면도 보여주고 거래처 장부도 맡겼어요. 유일한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동식은 불길 속에서 정의를 찾다 왼팔에 화상을 입고 쓰러졌어요.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정의는 사망 신고가 되어 있었고 공장은 잿더미였어요. 재혁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동식은 3년간 화상 치료를 받았어요. 퇴원했을 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후로 막노동과 일용직을 전전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공원에서 잡초를 뽑았습니다. 뉴스를 볼 여유도 신문을 읽을 시간도 없는 삶이었어요. 재혁이 이름을 바꾸고 다른 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성가구
동성 가구에서 한 글자만 바꾼 이름이었어요. 기술을 훔쳤구나. 내 기술로 이 회사를 세웠구나. 내 정의까지 데리고.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25년 동안 일용직 현장을 떠돌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정의를 잃었을 때는 슬픔뿐이었습니다. 공장이 탔을 때는 허탈함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이 꾸민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된 지금은 달랐습니다. 동식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이 떨렸지만 버텼습니다. 반지하 원룸에 돌아왔을 때는 해가 기울어 있었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의 사진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정희가 25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동식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종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누렇게 변한 편지 묶음이 들어 있었어요. 정희가 연애 시절에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도시락과 함께 넣어주던 짧은 쪽지부터 결혼 전에 보낸 긴 편지까지. 편지 밑에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라벨에 정희의 글씨로 우리 노래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학 시절 동식이 정희에게 처음 고백하던 날 함께 부른 노래가 담긴 테이프였습니다. 동식은 편지 묶음을 가슴에 안았어요. 목에 나무 반지가 턱 아래서 흔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조금만 기다려. 어둠 속에서 정희의 사진이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정희 말고 살아있는 정희가 저 저택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희 곁에 25년 전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남자가 있다는 것을. 동식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라벨에 정희 글씨가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우리 노래. 동식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오래도록 그 글씨를 들여다보았어요. 다음 날 동식은 저택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어제와 같은 골목에 내렸어요. 하지만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문 양쪽에 검은 옷을 입은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어제는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돌담 모서리에 감시 카메라가 새로 붙어 있었어요. 렌즈가 천천히 돌아가며 골목 전체를 훑고 있었습니다. 동식은 골목 끝에서 발을 멈추었어요. 가까이 가면 카메라에 찍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정도를 설치했다는 건 제역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이었어요. 동식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협이었던 겁니다. 뒤쪽으로 돌아가 보았지만 담 위에 철조망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어제 저 문 안에서 정희를 보았는데 오늘은 돌담 하나를 넘지 못했습니다. 정문 앞에서 택배 기사인 척 서보았지만 경비원이 신분증을 요구했어요. 아무것도 내밀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뒷골목 담장 밑에 쪼그려 앉아 안쪽 소리에 귀를 기울여도 새소리와 바람 소리뿐이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담장 모서리에 서서 안쪽을 올려다보았어요. 저택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정희일까요?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식은 그 그림자를 1시간 넘게 바라보았어요. 돌아서려는데 뒷골목에서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동식은 모른 척 걸음을 옮겼어요. 심장이 목까지 뛰었지만 표정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잡히면 다시는 정희 근처에도 올 수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는 안 되었습니다. 정면으로는 뚫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동식은 저택 근처 재래시장에 들렀습니다. 김밥 한 줄을 사려고 좌판 사이를 지나가는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65쯤 된 여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굵었어요. 오래 무리를 해온 손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혹시 며칠 전에 큰집 정원 일하러 오셨던 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자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 그 집에서 일해요. 가정부 최순자라고 합니다. 순자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사모님이 잠꼬대를 해요. 밤마다요. 동식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뭐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동식의 무릎이 흔들렸어요. 시장 좌판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그 집에서 일했는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잠이 들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울어요. 새벽에 복도를 지나가면 침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고 사모님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동식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순자가 동식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날 현관에서 전정 가위를 떨어뜨리셨잖아요. 저 안에서 봤어요. 보통 사이가 아닌 거 알아요. 한참 뒤에야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25년 전에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매일 밤 그 이름을 부른 거구나. 두 사람은 채소 좌판 옆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은 매일 10시에 정원 산책을 해요. 남쪽 담장 쪽 산책로가 카메라가 안 닿는 유일한 곳이에요. 작년에 거기 카메라가 고장났는데 회장님이 안 고쳐도 된다고 했거든요. 담장 밑 배수구에 작은 틈이 있어요. 거기에 뭔가를 넣으면 사모님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10년 넘게 회장님한테 온갖 소리를 들었어요. 저한테는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사모님한테까지 그러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사모님이 가끔 멍하니 정원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봄만 되면 특히 심해져요. 벚꽃이 피면 산책도 안 나가시고 방에서 하루 종일 창밖만 보세요. 순자는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그리고 불을 무서워하세요. 주방에서 가스 불 켜는 소리만 나도 몸을 움찔하시고 벽난로는 절대 안 켜요. 한 번은 회장님이 벽난로에 불을 피웠는데 사모님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온몸을 떨었어요. 회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또 시작이야? 그 한마디 하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동식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이 있어요. 4시간마다 드시는 약. 회장님이 직접 챙기는데 처방전도 본 적 없어요. 라벨도 없는 하얀 알약이에요. 한 번은 사모님이 약을 빼먹었는데 회장님이 턱을 잡고 억지로 입을 벌려서 넣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했어요. 동식의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사모님을 도와주세요. 순자가 시장 속으로 사라졌어요. 동식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이름을 부르며 온다는 말. 봄이 오면 방에 틀어박힌다는 말. 불을 보면 온몸을 떤다는 말. 턱을 잡혀 약을 먹는다는 말. 정희의 머리는 잊었지만 몸은 25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동식은 편지 묶음을 꺼냈어요. 방 한가운데 앉아 한 장 한 장 펼쳤습니다. 정희의 글씨가 보였어요. 둥글둥글한 글씨체, 회끝이 살짝 올라가는 버릇. 연필로 쓴 것도 있고 볼펜으로 쓴 것도 있었습니다. 한 통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당신이 만든 의자에 앉아봤어요. 등받이가 딱 맞아요. 내 등을 재서 만든 거죠. 티는 안 냈지만 다 알아요. 동식의 눈에서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정희 몰래 등 치수를 재서 의자를 만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희가 그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공장 사택 작은 거실에서 무릎 위에 책을 올려놓고 등을 기대던 모습. 그때 정희가 고개를 돌려 웃으며 한마디 했어요. 이 의자 참 편해. 누가 만들었을까? 동식이 못 들은 척 대패질을 계속했고 정희가 킥킥 웃었습니다.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오늘 시장에서 호두를 샀어요. 까먹으려고 산 건 아니에요. 당신이 호두나무를 좋아하니까 당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동식은 그 편지를 읽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습니다. 네 통을 골랐어요. 정희가 가장 행복해하며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자기 글씨를 보면 기억 어딘가가 흔들릴까요? 확신은 없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길 위에 떨어져 있었어요. 동식은 저택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뛰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쪽 담장을 찾았어요. 카메라가 없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담장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배수구 옆에 주먹 하나 들어갈 틈이 있었어요. 편지를 비닐에 싸서 틈에 넣었습니다. 위에 길가에서 꺾어온 들꽃 한 송이를 올렸어요. 꽃잎이 새벽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발각되면 끝이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정희가 산책로를 걸었어요. 남쪽 담장 근처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틈에 꽂힌 비닐 위에 들꽃이 올려져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비닐을 열자 누렇게 변한 편지가 나왔습니다. 정희가 편지를 펼쳤어요. 둥글둥글한 글씨체, 회끝이 살짝 올라가는 글씨. 정희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편지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글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본 것이 아니라 쓴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펜을 쥐고 이 획을 이 힘으로 쓰던 감각이 손에 남아 있었어요. 정희의 손이 관자놀이로 올라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머릿속을 찔렀어요. 눈앞이 잠깐 하얘졌습니다.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 편지를 썼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알고 있었어요. 이 획을 이 순서로 쓴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버려야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담장에 넣어둔 낡은 편지.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접어가디건 주머니에 넣었어요. 침실로 돌아온 정희는 옷장 서랍 안쪽에 편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고 한참을 옷장 앞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재혁이 물컵과 하얀 알약 2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요즘 두통이 심하지. 이거 먹어. 정희는 알약을 받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어요. 재혁이 제대로 삼켰는지 정희의 얼굴을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정희는 소파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편지의 글씨가 자꾸 어른거렸어요. 내 글씨인 것 같은데. 약이 퍼지면서 생각이 흐려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려 하면 약이 다시 덮어버렸어요. 25년 동안 정희는 그것을 두통약의 부작용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잠이 밀려오는 와중에도 옷장에 숨긴 편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꿈을 꾸었어요. 나무 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패가 나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 대패밥이 바람에 날렸어요. 나무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의 등이 보였어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보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꿈이 깨졌습니다. 정희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재혁이 자고 있었어요. 정희는 왼손에 나무 반지를 만졌습니다. 나무의 결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꿈속 대패 소리와 나무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였을까? 그리고 저택 밖에서 동식은 돌담에 등을 기댄 채 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희가 편지를 발견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에 두 번째 편지를 넣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만져보았습니다. 여보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어요. 돌담 너머 저택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전달되었습니다. 동식은 이틀에 한 번씩 새벽 4시에 남쪽 담장 틈에 편지를 넣었어요. 순자가 다음날 시장에서 몰래 만나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사모님이 편지를 발견하면 한참 동안 서서 읽으세요. 그리고 꼭 가져가세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동식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희가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자기 글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한 가지를 더 알려주었어요. 요즘 사모님 두통이 많이 심해졌어요. 편지를 읽은 날이면 특히 심하시더라고요. 관자놀이를 누르면서 멍하니 앉아 계실 때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럴 때마다 회장이 바로 약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아프다고 말하기도 전에요. 마치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이. 동식의 입이 굳어졌습니다. 약을 먹이는 타이밍까지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4번째 편지를 넣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순자가 시장에서 동식을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급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저택에서 큰 행사가 있어요. 한성가구 창립 25주년 기념 파티래요. 정재계 사람들이 다 온대요. 음향이랑 조명이랑 외부 업체가 들어와요. 동식의 눈이 달라졌어요. 외부 업체가 들어온다. 사람이 많아진다. 그 틈에 섞여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업체가 오는지 알 수 있어요. 순자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어요. 저택관리인 책상에서 몰래 베껴온 업체 목록이었습니다. 음향업체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동식은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파티 이틀 전이었어요. 동식은 음향업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사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하루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장비 옮기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사장이 동식을 위아래로 보았어요. 나이가 많고 팔에 흉터가 있었지만 체격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침 파티 규모가 커서 인력이 모자란 참이었어요. 힘은 있어요?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와요. 장비 옮기고 설치하는 거 도와주면 돼요. 동식은 사무실을 나오면서 주머니 속 카세트 테이프를 만져보았어요. 정희의 글씨로 우리 노래라고 적힌 테이프. 대학 시절 정희에게 처음 고백하던 날 함께 부른 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원룸에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동식의 젊은 목소리와 정희의 젊은 목소리가 겹쳐 부르는 노래였어요. 정희가 따라 부르다 웃음이 터져서 노래가 끊기는 부분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동식은 카세트 테이프에 담긴 노래를 휴대폰으로 녹음했어요. 지직거리는 잡음까지 담았습니다. 그 잡음마저도 25년 전의 것이었으니까요. 파티 당일 아침 8시. 동식은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음향 트럭에 올라탔어요. 다른 인부들과 함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정문이 열렸을 때 심장이 요동쳤어요. 며칠 전까지 돌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던 곳이었습니다. 모자 챙 아래로 눈만 빠르게 움직였어요. 정원에 무대가 설치되고 테이블마다 하얀 보가 깔렸습니다. 무대 뒤 현수막에 한성가구 창립 25주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문 밖에서 올려다보던 그 글씨를 지금은 안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동식은 스피커를 옮기고 케이블을 연결하며 일했어요. 음향 트럭 안구조를 파악했습니다. 믹서에 연결된 노트북이 재생 목록을 돌리고 있었어요. 케이블 하나만 받고 휴대폰을 연결하면 되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하객들이 도착했어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동식은 음향 트럭 안에서 모자를 깊이 누르고 창밖을 보았어요. 정희가 보였습니다.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하객들 사이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정희 옆에 재혁이 서 있었어요. 한 손으로 정희의 허리를 감싸고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동식의 이가 깨물렸어요. 파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재혁이 무대에 올라 축사를 했어요. 한성가구가 25년간 걸어온 길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샴페인이 따졌습니다. 건배 소리가 정원을 채웠어요. 음향 담당이 트럭 밖으로 나가 무대 앞 스피커를 점검하러 갔습니다. 트럭 안에 동식 혼자 남았어요. 지금이었습니다. 동식의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귀까지 뛰었습니다. 믹서에 연결된 케이블을 뽑고 휴대폰을 연결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잡음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기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설프지만 따뜻한 기타 반주. 그 위에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겹쳤어요. 그리고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캠퍼스 벚꽃 아래서 부르던 노래. 동식이 기타를 치고 정희가 옆에서 따라 부르던 노래. 25년 전 봄날의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원이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축사 뒤에 나올 축하곡과는 전혀 다른 노래였으니까요. 어설픈 기타에 웃음이 섞인 노래. 그것이 대형 스피커를 통해 저택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대 위에서 스피커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희는 하객들 사이에 서 있었어요. 노래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정희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짤랑. 유리가 바닥에 부서졌어요. 붉은 와인이 하얀 구두 위로 번졌지만 정희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왜 우는지 정희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이미지들이 쏟아졌어요.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무를 깎는 남자의 손, 대패밥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 기타를 치는 손가락, 벚꽃, 웃음소리, 나무 냄새, 전부 조각이었어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이 가슴 깊은 곳을 때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정희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소리였습니다. 동식? 동식 씨.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옆에 있던 하객은 듣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희의 입술은 분명히 그 이름을 만들었어요. 재혁은 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정희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 꺼. 음향 꺼. 재혁이 무대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어요. 관리인과 경비원들이 우르르 음향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식은 이미 트럭에서 빠져나온 뒤였어요. 휴대폰 케이블을 뽑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인부들 틈에 섞여
정원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뒤에서 재혁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누가 틀었어? 범인 찾아. 다 뒤져. 동식은 저택 뒷문을 빠져나왔어요. 골목으로 들어서자 다리에 힘이 풀려 담벼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입가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웃음은 아니었어요.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표정이었어요. 정희가 울었습니다. 노래를 듣고 울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동식이라는 이름을.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갔습니다. 정원에는 치우지 못한 장과 접시들이 널려 있었어요. 조명이 꺼지고 저택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침실에서 재혁이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손에 물컵과 알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두 알이었어요. 오늘은 세 알이었습니다. 오늘 충격받았잖아. 이상한 노래 때문에 머리 아프지. 이거 먹어. 정희는 재혁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하얀 알약 세 알. 라벨 없는 약통. 평소에는 두 알인데요. 한 알 더 먹어야 해. 오늘은 심하게 흥분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흥분하면 한 알 더 먹으라고. 정희는 알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재혁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늘 그랬듯이 정희가 삼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알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어요. 재혁이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재혁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안에 알약 세 알이 혀 밑에 남아 있었어요. 삼키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앞으로 걸어가 휴지를 꺼냈어요. 알약 세 알을 뱉어 휴지에 싸서 화장대 서랍 안쪽에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한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정희 스스로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노래를 들은 뒤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려 하고 있었어요. 두통과 함께 밀려오는 이미지들. 나무를 깎는 손, 기타 소리, 벚꽃, 그리고 동식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정희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입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혀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입술이 어떤 모양을 만드는지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재혁이 새 알을 내밀었을 때 정희 안에서 처음으로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 두 알이 아니라 세 알일까? 왜 약통에 라벨이 없을까? 왜 항상 내가 삼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돌아설까? 정희는 왼손에 나무 반지를 만졌어요. 편지의 글씨체, 노래 속 목소리, 그리고 이 반지. 전부 어딘가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늘 그 실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어요. 오늘은 약을 뱉었습니다. 내일 아침 머릿속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정희는 침대에 누웠어요. 재혁이 불을 껐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어요. 늘 이 시간이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머릿속이 뿌옇게 변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신이 맑았어요. 오히려 너무 맑아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이 약이 나를 잠재우고 있었구나. 소름이 돋았어요. 25년 동안 이 약이 무언가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정희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동식 씨, 당신이 누군지 나는 반드시 알아낼 거예요. 저택 밖 골목에서 동식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정희가 울었다는 것,
자기 이름을 불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25년을 버틴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식은 아직 몰랐어요. 오늘 밤 정희가 처음으로 약을 뱉었다는 것을, 그리고 25년간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약을 뱉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떴어요.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머리가 맑았어요. 25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머릿속에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생각이 느렸고 기억이 뿌였고 무엇을 하려다가도 금방 잊었어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하지만 오늘은 안개가 걷혀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선명했습니다. 커튼의 주름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새소리가 귓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아침이었나? 정희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재혁은 이미 나간 뒤였어요. 그리고 두통이 왔습니다. 약을 먹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두통이었어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통증과 함께 이미지들이 올라왔어요. 나무를 깎는 남자의 손. 이번에는 손만이 아니었습니다. 팔이 보였어요. 왼팔에 뭔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무가루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흉터였습니다. 화상 흉터.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이미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남자가 돌아보려 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관자놀이를 양손으로 눌렀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이미지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약을 먹었을 때는 이미지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놓쳤지만 거의 잡을 뻔했습니다. 정희는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제까지의 몽롱한 눈이 아니었어요. 정희는 왼손의 나무 반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보았던 반지였어요. 재혁은 원래 내가 준 반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가지를 더 해보았어요. 반지를 빼지는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낀 채로 반지를 돌려 안쪽을 빛에 비추었어요. 글씨가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맨눈으로는 읽기 어려웠어요. 정희는 화장대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렌즈 아래로 글씨가 선명해졌어요. 동식 사랑 정희 영원히. 정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돋보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동식? 파티에서 자기 입으로 부른 이름. 잠꼬대로 매일 밤 부르던 이름. 그 이름이 반지 안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희. 그건 자기 이름이었어요. 재혁이 준 반지라면 재혁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동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이 반지는 재혁이 준 게 아니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정희는 침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재혁의 서재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서재는 항상 잠겨 있었어요. 재혁이 집에 있을 때만 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혁은 출근했어요. 순자가 예전에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서재 열쇠는 재혁의 침실 옷장 양복 주머니에 있다고. 정희는 침실로 돌아갔어요. 옷장을 열고 양복을 하나씩 뒤졌습니다. 세 번째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열쇠가 나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방이었어요. 재혁은 서재에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서류가 있으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고. 정희는 열쇠를 들고 서재 앞에 섰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방이었습니다.
열쇠를 넣고 돌렸어요. 딸깍. 서재는 넓었어요. 정희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먼지가 쌓인 오래된 파일이 나왔어요. 호적 등본 사본이 있었어요. 정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혼인 일자가 적혀 있었는데 정희가 기억하는 날짜와 달랐습니다. 재혁이 말해준 결혼기념일은 5월이었어요. 하지만 서류에는 11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병원 기록이 있었어요. 25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환자명 윤정희, 진단명 외상성 기억상실, 화재 현장에서 구조, 두부 외상으로 인한 역행성 기억상실 진단.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재. 자기가 불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한 장이 더 나왔어요. 사망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사망자 이름 윤정희, 사망 원인 화재. 정희는 서류를 2번 읽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사망신고서, 자기가 죽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살아 있었어요. 이 저택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서류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건 뭐야? 나는 죽은 사람이었어. 누군가가 나를 죽은 걸로 만들었어. 그 순간 서재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재 문이 벌컥 열렸어요. 재혁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 상의를 벗고 셔츠 차림이었어요. 오전 회의가 취소되어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재혁의 시선이 정희의 손에 들린 서류에 멈추었어요. 그리고 열려있는 서랍. 재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낮지만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서류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된 사망신고서가 왜 여기 있어요? 재혁이 성큼 다가왔어요. 정희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정희가 서류를 등 뒤로 감추었어요. 대답해요. 나는 왜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재혁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입술이 실룩거렸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또 혼란이 온 거야. 약 먹었어. 오늘 아침에. 안 먹었어요. 재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약 안 먹었어요. 어제도 안 먹었어요. 재혁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이틀 동안 약을 안 먹었다는 말에 재혁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그 눈 안에서 정희가 본 것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재혁이 서재를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관리인. 사모님 방에서 못 나가게 해. 문 잠가. 정희가 뒤따라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관리인과 경비원이 이미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정희의 팔을 붙잡고 침실로 데려갔어요. 놓으세요. 이거 놓으라고요. 정희가 소리쳤지만 경비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침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먹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혁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순자, 당장 짐 싸서 나가.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왜 그러세요? 사모님한테 무슨 짓을. 닥쳐. 이 무거운 세 사람으로 받고 오늘 안에 나가. 순자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정희는 문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순자가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려던 사람이.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서류에서 본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망신고서, 혼인일자의 불일치, 외상성 기억상실, 그리고 25년간 먹어온 약. 전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재혁이 침실로 들어왔어요.
물컵과 알약 4알을 들고 있었습니다. 먹어. 정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먹을 거예요. 이게 두통약이 아니잖아요.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희의 턱을 잡고 입을 억지로 벌리려 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비틀며 버텼어요. 재혁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정희의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몽롱하지 않은 깨어있는 눈. 재혁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내일 의사를 부를 거야. 재혁이 나가고 문이 다시 잠겼어요.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턱에 재혁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한편 저택 밖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파티 다음 날부터 재혁은 사람을 풀었어요. 파티에서 노래를 튼 범인이 동식이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사설업체에 동식의 인상착의를 넘기고 찾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식은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원룸 앞 골목에 낯선 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재혁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짐도 챙기지 못한 채 도망쳐야 했습니다. 주머니에 든 것은 교통카드와 목에 건 나무 반지뿐이었어요. 이틀을 공원 벤치와 버스 터미널에서 보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동식은 저택 근처 재래시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 자꾸 이 동네로 발이 향했어요. 시장 입구에서 짐 가방을 든 사람이 보였습니다. 순자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택에서 쫓겨난 직후였어요. 순자도 동식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시장 골목에서 마주쳤어요. 사모님이 갇혔어요. 회장이 방문을 잠갔어요. 약을 억지로 먹이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거부했어요. 순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동식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순자가 눈물을 닦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봐야 할 분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회장이 이상하다 싶어서 혼자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25년 전 공장 화재를 수사했던 형사가 이 근처에 산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는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묻어뒀어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순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뒷골목 국밥집에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나자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들어왔어요. 이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 점퍼에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눈이 날카로웠어요. 양철수입니다. 은퇴한 형사예요. 25년 전 동성가구 공장 화재를 수사했습니다. 동식의 눈이 커졌어요. 철수가 동식의 왼팔 흉터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강동식 씨, 공장 주인. 맞습니다. 철수가 국밥을 시켜주었어요. 동식은 이틀 만에 따뜻한 것을 먹었습니다. 철수가 말했어요. 그 화재 사건, 방화심증이 있었어요. 불이 난 위치가 자연 발화로는 설명이 안 됐거든요. 발화 지점이 2군데였습니다. 한 군데서 시작된 불이 아니었어요. 동식은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화로 종결됐어요? 철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상부에서 압력이 왔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썼어요. 실화로 종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한으로 남았어요. 은퇴하고도 그 사건 자료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철수가 가방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어요. 25년 전 수사 자료였습니다. 화재 현장 사진, 발화 지점 표시, 목격자 진술서, 최종 보고서에서는 전부 삭제된 것들이었어요. 이걸 아직 가지고 계셨어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 동식은 국밥 그릇을 밀어놓고 자료를 보았어요. 발화 지점이 공장 입구와 뒤쪽 창고, 2군데에서 동시에 불이 났다는 것은 누군가가 일부러 지른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국밥집 구석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알고 있는 저택 안의 상황, 철수가 가지고 있는 25년 전 수사 자료, 동식이 기억하는 기술 도면의 원본 특징, 세 가지가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철수가 정리했습니다. 한성가구 최초 특허 출원일이 화재로부터 석 달 뒤에요. 도면을 미리 갖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특허청 기록에 도면 사본이 남아있을 거고 거기에 동식 씨 서명이 있다면 결정적입니다. 거기에 사모님 사망신고서, 위조까지 더하면 사문서 위조. 방화와 살인미수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철수가 옛 동료 현직 형사에게 자료를 보냈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은 차가웠습니다. 25년 전 사건이라도면 대조와 필적 감정에 시간이 걸린다.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 동식의 주먹이 떨렸어요. 시간이 없어요. 정의가 갇혀 있습니다. 철수가 동식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 더 준비해야 합니다. 재혁이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들어야 해요. 제 후배 현직 형사한테 비공식 잠복을 부탁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범행이 벌어지면 긴급 체포가 가능합니다. 재혁은 당신을 없애려 할 거예요. 미끼를 던지면 당신이 물어야 합니다. 위험하지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동식은 목에 나무 반지를 쥐었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동식은 아직 몰랐습니다. 재혁의 미끼가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는 것을, 그것도 정의를 이용한 미끼가. 문자가 온 것은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발신자가 표시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정의가 쓰러졌다. 의식이 없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으면 이 주소로 와라. 동식은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 남구. 25년 전 동성가구 공장이 있던 동네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의가 쓰러졌다는 말에 심장이 쪼여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머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재혁이었어요. 함정이라는 것을 동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말했어요. 재혁이 미끼를 던질 거라고, 정의를 이용한 미끼일 거라고. 동식은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왔습니다. 문자가요.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주소가 어디예요? 인천 남구. 공장 있던 동네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거기 근처에 폐건물이 하나 있어요. 25년 전 공장터에서 2블록 떨어진 곳이에요. 재혁이 거기로 유인하려는 겁니다. 동식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가야 합니다.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정의가 정말 쓰러진 거라면 안 갈 수가 없어요. 거짓이라면 재혁이 입을 열게 만들 기회예요. 철수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요. 녹음기를 달고 가세요. 제 후배한테 연락해서 잠복을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들어가려면 현장에서 범행이 발생해야 해요. 재혁이 자백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순간까지 버텨야 합니다. 동식은 목에 나무 반지를 쥐었어요. 버티겠습니다. 1시간 뒤 철수가 동식이 머물고 있던 시장 뒷골목으로 왔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은퇴할 때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수사 장비였습니다. 동식의 셔츠 안쪽 주머니에 넣어주었어요. 이거 켜고 들어가세요. 버튼은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동식은 녹음기를 만져보았어요. 성냥갑보다 작았습니다. 철수가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순자 씨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순자 씨가 해고당할 때 저택 뒷문 여분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왔대요. 정혜 씨가 저택에 갇혀 있다면 그 열쇠로 들어가서 빼내겠다고 했어요. 정혜 씨를 데리고 현장으로 오겠다고. 동식의 눈이 커졌어요. 순자 씨가 그렇게까지.
그분도 각오한 겁니다. 밤 9시 동식은 인천행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어요. 25년 만에 인천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불타던 그날 밤 이후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네에 가면 불길이 눈앞에 되살아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갔습니다. 정의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함정이든 아니든 밤 11시 버스에서 내렸어요. 25년 전의 거리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공장이 있던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어요. 골목의 방향만 희미하게 기억나는 정도였습니다. 문자에 적힌 주소를 따라 걸었어요. 골목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사라지고 인적이 끊겼어요. 두 블록을 지나자 폐건물이 나타났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창문이 전부 깨져 있었고 외벽에 풀이 자라 있었습니다. 출입금지 테이프가 바람에 너덜거리고 있었어요. 동식은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셔츠 안쪽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났어요. 깊게 숨을 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텅 비어 있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유리 파편과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파편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렸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랜턴 불빛이었어요. 누군가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식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에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창문 없는 벽 쪽에 랜턴 2개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재혁이 서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택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검은 양복. 하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얼굴이 달랐어요. 저택에서의 여유로운 표정은 없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가 실룩거리고 있었어요. 재혁 옆에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사설업체에서 데려온 사람들이었어요. 동식은 2층 한가운데 서서 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의는 어디 있어? 재혁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일그러진 표정이었어요. 정의가 쓰러졌다고 했잖아. 어디 있어? 너 참. 25년이 지나도 안 변했구나. 정의. 그 여자 타령. 재혁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왼발을 끄는 걸음이 콘크리트 바닥에 긁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정의는 안 쓰러졌어. 집에 잘 있어. 내가 준 약 잘 먹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동식은 알았어요. 정의가 약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순자에게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여기로 불렀어? 재혁의 눈이 좁아졌어요. 이 동네가 어딘지 알아. 너 공장 있던 데서 2블록이야. 25년 전에도 여기서 끝냈어야 했는데. 재혁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딸깍. 불꽃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어요. 동식의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5년 전에 왜 그랬어? 재혁이 라이터 불꽃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왜긴, 내 기술이 필요했으니까. 그 도면 하나면 회사를 세울 수 있었어. 근데 넌 안 줬잖아. 내가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이건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하겠다. 그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넌 몰라. 동식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래서 불을 질렀어.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도면은 미리 빼놨지. 불은 내가 직접 질렀어. 바라지점 2군데. 입구하고 창고. 확실하게 태워야 했으니까. 동식의 이가 깨물렸어요. 주먹이 떨렸습니다. 정의는
정희는 왜 데려갔어? 재혁이 피식 웃었어요. 그건 계획에 없었어. 불이 나고 내가 정희를 찾으러 뛰어들어갔잖아. 근데 내가 먼저 쓰러졌어. 소방관이 너를 먼저 끌어냈고 다시 들어가서 정희를 꺼냈어. 너는 화상으로 다른 병원에 실려갔고 정희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의식이 없었어. 둘이 다른 병원에 있었으니까 내가 알 수가 없었지. 나는 그 틈에 정희를 내 연고지 병원으로 옮겼어. 깨어났는데 기억이 없더라고. 재혁이 라이터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를 반복했어요. 그때 생각이 났지. 이 여자를 데려가면 되겠다고. 기억이 없으니까. 이름도 모르고 남편 얼굴도 모르니까. 내 아내라고 하면 믿을 거 아니야. 동식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닥지 않았습니다. 사망신고서를 위조했구나. 화재 현장에서 나온 신원미상 시신을 정희 이름으로 신고했어. 넌 정희가 죽은 줄 알았겠지. 25년 동안 약은 뭘 먹인 거야? 재혁의 입가가 비틀렸어요. 정신안정제. 기억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면 용량을 올렸어. 의사한테는 불안장애라고 했지. 처방전은 내가 알아서 챙겼고 25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켰어. 동식의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가 뒤섞여서 온몸을 흔들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매일 약을 먹여서 정희의 기억을 막았구나. 재혁이 라이터를 다시 켰어요.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타나서 다 망쳤어. 정희가 약을 안 먹기 시작했어. 서재까지 뒤졌더라고. 내가 편지를 넣고 노래를 틀고 한 짓 때문이야. 재혁이 동식에게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그때 정희랑 같이 죽었어야지. 왜 살아서 내 인생을 망쳐? 재혁이 뒤에 있던 남자 2명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한 명이 바닥에 놓인 기름통 뚜껑을 열었어요. 기름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동식의 눈이 커졌어요. 2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기름 냄새, 불길, 정희를 부르던 목소리. 재혁이 라이터를 들어 올렸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줄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건물 1층에서 발소리가 울렸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울렸어요. 경찰입니다. 꼼짝 마세요. 철수의 후배 형사가 이끄는 경찰들이 2층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라이터를 든 손이 멈추었습니다. 사설업체 남자 2명이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게 제압되었어요. 재혁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조작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동식의 셔츠 안쪽에서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한 모든 말이 담겨 있었어요. 경찰이 재혁의 손에서 라이터를 빼앗고 양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찰칵. 금속 소리가 폐건물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건물 입구에서 다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동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가 서 있었어요. 순자가 저택 뒷문 열쇠로 정희를 빼내온 것이었습니다. 철수가 차로 두 사람을 현장까지 데려왔어요. 정희는 2층 입구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며칠 동안 약을 먹지 않아서 눈 아래가 검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맑았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깨어있는 눈이었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바닥에 쏟아진 기름을 보았어요. 그리고 재혁의 손에서 빼앗긴 라이터를.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희의 몸이 굳어졌어요. 25년 전 화재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불, 기름 냄새, 무너지는 소리, 누군가를 부르는 자기 목소리. 다
다리가 풀리려 했어요. 공황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동식이 정희 앞으로 걸어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목에 가죽끈을 풀었습니다. 낡은 나무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렸어요. 정희의 눈이 반지에 멈추었습니다. 동식의 손바닥 위 반지, 자기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 같은 나무, 같은 결, 한 쌍이었어요. 정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25년 전 밤, 불길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자기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손에도 나무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반지를 빼내려 했지만 빼지 못했어요. 불길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동식아, 자기가 그 이름을 불렀어요. 불 속에서 25년 전에 동식아 정희의 입에서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잠꼬대가 아니었어요. 꿈도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보였어요. 꿈에서 돌아보려다 깨지던 그 남자의 얼굴. 대패질을 하다 돌아보며 웃던 얼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의 얼굴.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가 섞였지만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무 반지를 깎아주던 손, 기타를 치던 손, 의자를 만들어주던 손, 불길 속에서 자기를 잡던 손, 지금 반지를 내밀고 있는 이 손, 25년간 약에 눌려있던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둑이 무너지듯 밀려왔습니다. 신혼의 작은 방, 나무 냄새 나는 작업장, 도시락에 넣었던 편지, 벚꽃 아래서 부르던 노래, 호두나무 반지를 끼워주던 밤, 전부 돌아왔어요. 정희가 동식에게 달려갔습니다. 동식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를 죽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동식 씨, 나 정희예요.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동식의 팔이 정희를 감싸 안았어요. 25년 만이었습니다. 동식도 울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무 반지 2개가 두 사람의 손 사이에서 나란히 놓였어요. 폐건물 구석에서 순자가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수갑이 채워진 재혁이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희와 동식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언가를 소리치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경찰차의 문이 닫혔습니다. 폐건물에는 기름 냄새만 남았어요. 하지만 불은 붙지 않았습니다. 25년 전에는 불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어요.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경찰들이 오가고 형사가 질문을 했어요. 동식은 녹음기를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재혁이 한 모든 말이 담겨 있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조사가 끝났습니다. 철수가 차를 몰고 4사람을 서울로 데려왔어요. 철수와 순자가 앞좌석에 앉았고 동식과 정희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동식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화상 흉터가 남은 손이었습니다. 정희의 손가락 위에 낡은 나무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동식의 목에서 풀린 나무 반지는 정희의 다른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 쌍의 반지가 25년 만에 다시 나란히 놓였어요. 정희가 동식의 손등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흉터 위를 손가락이 지나갔어요. 동식이 몸을 움찔했습니다. 사람들이 흉터를 보면 피했어요. 25년 동안 아무도 이 흉터를 만져준 적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작게 말했어요. 나 때문에 생긴 거죠. 나를 찾으러 불 속에 뛰어들어서. 동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희가 동식의 손등에 이마를 가져다 대었어요. 뜨거운 것이 동식의 손을 적셨습니다. 앞좌석에서 순자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철수가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다가
시선을 도로로 돌렸습니다. 철수의 눈가도 젖어 있었어요. 동식의 반지하 원룸에 도착한 것은 아침 7시쯤이었습니다. 철수와 순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철수가 동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길어질 겁니다. 녹음 자백이 있으니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방화살인 미수에는 공소시효가 없고 사문서 위조와 약물 투여까지 더해지면 중형이에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식은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순자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의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순자 씨,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그 집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순자가 정희의 손을 꼭 쥐었어요. 눈물이 주름 사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모님이 매일 밤 부르던 이름이 진짜였잖아요. 10년 동안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정희가 순자의 손등을 쓸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철수와 순자가 떠나고 동식과 정희만 남았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었어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천장에 물샌 자국이 있었고 벽지가 들떠 있었어요. 낡은 침대와 작은 싱크대, 그리고 벽에 꽂힌 바랜 사진 한 장. 정희가 그 사진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29살의 자기가 웃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 자기가 끼고 있는 나무 반지가 지금 자기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와 같은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정희가 사진을 만졌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이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동식이 뒤에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한테 인사하고 나서 신발을 신었어요. 정희의 어깨가 떨렸어요. 돌아서서 동식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25년의 세월이 그 얼굴 위에 전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 혼자 25년을. 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는 기억이라도 없었잖아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약 때문에 멍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다 기억하면서 25년을 혼자 보낸 거잖아요. 동식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빈 무덤에 국화 놓으면서 버텼어요. 반지 만지면서 버텼어요. 사진 보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당신이 살아 있었으니까 그게 다 헛된 게 아니었어요. 정희가 동식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반지하 원룸에서 한참을 서서 울었어요. 빛바랜 사진이 벽에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뉴스가 나왔어요. 한성가구 한재혁 회장 긴급 체포. 25년 전 방화 및 살인미수 혐의. 뉴스 화면에 수갑을 찬 재혁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재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25년간 쌓아올린 부와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성가구 주가가 폭락했고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재혁이 훔친 기술로 세운 회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가 뒤집어졌습니다. 특허청에서 원본 도면을 대조한 결과가 나왔어요. 한성가구의 최초 특허 도면 하단에 강동식이라는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25년 전에 재혁이 지우려 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방화,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특허 기술 절취, 약물을 이용한 상해, 죄목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재혁의 변호사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녹음 자백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재혁이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전부 녹음되어 있었으니까요.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어요. 법정에 동식이 증인으로 섰습니다.
왼팔의 화상 흉터를 보여주었어요. 25년 전 그날 밤을 증언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정의를 찾다 쓰러진 일, 깨어났을 때 정의가 사망 신고되어 있었던 일, 이후 25년간 막노동으로 살아온 일,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의도 증인으로 섰어요. 25년간 4시간마다 먹었던 약,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재혁이 약을 늘렸던 일, 턱을 잡혀 억지로 약을 먹었던 일, 서재에서 자기 이름의 사망신고서를 발견했던 일, 정의가 증언하는 동안 재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 번도 정의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20년. 재혁이 법정에서 끌려나갈 때 동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혁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어요. 분노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식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돌리고 법정 밖으로 사라졌어요. 법원을 나온 동식과 정의 앞에 철수와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철수가 동식의 어깨를 잡았어요. 끝났습니다. 25년 걸렸지만 끝났어요. 철수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평생 한으로 남겨뒀던 미제 사건이 드디어 끝난 거예요. 철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철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특허 도면에 동식 씨 서명이 확인됐으니까 원소유권 회복 소송을 걸 수 있어요. 한성가구가 동식 씨 기술로 세운 회사라는 게 입증된 거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순자가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사모님, 아니 정혜 씨라고 불러도 되죠? 정희가 웃었어요. 25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처음부터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순자가 웃으면서 울었어요. 네 사람은 법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정희가 벚꽃을 바라보았어요. 예전에는 봄만 되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벚꽃이 피면 방에 틀어박혀 창밖만 보았어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대학 시절 벚꽃 아래서 동식에게 고백을 받았던 기억. 그 기억이 약에 눌려 있으면서도 몸 어딘가에서 봄마다 올라왔던 거예요. 정희가 동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벚꽃이 예쁘네요. 동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25년 동안 벚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요? 당신이 좋아했으니까. 보면 생각나니까.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벚꽃잎이 정희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어요. 동식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꽃잎을 집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 앞 벤치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저택은 재혁 명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산 동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희가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동식의 반지하 원룸뿐이었습니다. 좁았어요. 천장이 낮았고 창문이 작았습니다. 햇빛이 밤만 들어오는 방이었어요. 정희가 원룸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동식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좁은데요. 당신 냄새가 나요. 나무 냄새. 25년 전 작업장에서 나던 냄새랑 같아요. 동식은 웃었어요. 작업장은 오래전에 타 없어졌지만 나무를 만지던 습관은 남아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를 수리할 때도 일용직 현장에서 나무를 다룰 때도 손에 나무 냄새가 배었어요. 정희가 벽에 꽂힌 바랜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이건 이제 필요 없어요. 진짜가 여기 있으니까. 사진을 서랍에 넣고 정희가 동식을 바라보았어요. 반지 하나 부탁해도 돼요. 동식이 정희를 보았습니다. 이 반지 말고요.
정희가 손가락에 낡은 나무 반지를 만졌어요. 이건 25년 전 거잖아요. 새 걸로 하나 더 깎아줘요. 이번에는 25년 더 갈 수 있게. 동식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다음 날 동식은 시장에서 호두나무 조각과 작은 조각칼을 하나 사왔습니다. 조각칼로 나무를 깎기 시작했어요. 반지하 원룸 창문 아래에 앉아서 정희가 옆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나무를 깎는 동식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대패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무 냄새가 좁은 방 안을 채웠어요. 정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에도 이랬어요. 작업장에서 동식이 나무를 깎고 정희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의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지금은 반지를 깎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많았어요. 방이 좁아졌고 두 사람 모두 늙었습니다. 동식의 팔에는 흉터가 있었고 정희의 기억에는 25년의 빈칸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무를 깎는 소리는 같았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같았어요. 창문으로 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밤만 들어오는 빛이었지만 두 사람의 무릎 위까지는 닿았어요. 정희가 눈을 뜨고 동식을 보았습니다. 동식 씨, 네. 우리 25년치 할 일이 밀려 있어요. 동식이 나무를 깎던 손을 멈추었어요.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정희가 웃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사이로 29살의 웃음이 보였어요. 일단 이 반지부터 완성해요. 나머지는 천천히. 동식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나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좁은 방을 채웠어요. 밖에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멈춰버렸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아무리 깊이 묻어도 진실은 결국 땅 위로 올라옵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동식과 정희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